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K테크 아시죠? K테크는 우리나라의 다산기공을 대신해서 UAE의 카라칼사와 새롭게 파트너가 된 회사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3의 총기 회사가 된 회사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K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K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정말 한화는 대단하네요. 이번에 제가 한화가 대단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 게 바로 LAMD 사업의 LIG와 한화의 언론 플레이 능력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LIG와 한화가 각각 미사일과 레이더 부분을 개발하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했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번에 개발되는 LAMD 시스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레이더도 중요하지만 이번 LAMD의 개발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레이더는 이미 UAE 수출용 레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걸 축소하는 개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UAE 수출용 레이더 기술을 그대로 전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KA-밴드 A사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고 그래서 아예 모든 걸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든 장비를 다시 개발해야 하는 게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다릅니다. 지금 LAMD 시스템은 총 7개 포대가 만들어지고 한 개 포대에 대략 192발 정도의 미사일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생산되는 미사일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결국은 LAMD 개발 사업의 성패는 바로 이 미사일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LAMD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좋은 성능이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가격조차도 저렴하게 나와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번 LAMD 개발의 핵심은 미사일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는 한화보다 미사일을 담당하는 LIG가 얼마나 잘해주냐가 이번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들을 보면 마치 LAMD를 한화가 혼자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각 파트를 각 업체에게 할당을 하고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양산은 각 업체들이 하고 아마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LAMD 시스템의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것도 LIG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LIG가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건 정말 일부 언론에서 아주 잠깐 나오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화가 한국판 아이언돔의 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방 채널에서까지도 LIG가 미사일을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기사는 안 나오고 한화가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기사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한화의 언론 플레이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건 특정 업체에 의해서 너무 쉽게 좌우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언론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에서 M10 부커 도입 사업을 취소한다고 해서 떠들썩한데요. M10 부커가 어떤 차량인지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차량은 미국이 지금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경전차인데요. 솔직히 미국 내에서는 이 차량을 경전차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차량을 결코 전차로 사용할 생각도 없고 이 차량으로 적 전차를 상대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이 개발된 이유는 보병여단 전투단인 IBTC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 육군은 여단 전투단인 BTC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사단 체제를 버리고 여단 단위의 부대를 만들어서 그걸 기본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지금 미국에는 총 3종류의 여단 전투단이 있습니다. 우선 M1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여단 전투단인 ABTC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주로 경량의 차륜형 장갑차로 무장한 SBTC가 있고 여기에 주로 보병부대로 이루어진 IBTC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10 부커는 바로 보병여단 전투단인 IBTC에 배치하기 위해서 개발된 경전차로 적의 전차를 상대하는 용도보다는 주로 보병의 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금 보병여단 전투단인 IBTC에는 이목적으로 M1 전차가 배치되어 있고 M1 전차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M1 전차 대신 보병부대에 배치해서 보병의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차량은 결코 전차가 아니며 결코 적의 전차와 싸우기 위해서 개발된 기갑 차량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커가 실전부대에 배치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당연히 보병부대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갑 차량이기 때문에 보병부대의 주둔지에 배치되는데요. 문제는 정작 보병부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에서 부커가 제대로 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허의 중량은 47톤인데 무게 초과로 보병부대 주둔지에 있는 11개의 다리 중에서 8개를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배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C-17에 탑재하는 문제인데요. 이 기갑 차량은 무게가 47톤이나 되어서 기본적으로 C-130에는 아예 처음부터 탑재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북허를 수송하려면 C-17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북허가 C-17에 한 대밖에 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웃기는 상황이냐면 어차피 M1 전차도 C-17 수송기에 한 대가 실립니다. 그런데 M1 전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C-17에 북허도 한 대가 실린다는 건 결론은 C-17을 동원해서 기갑 차량을 운반한다면 더 방어력이 높은 M1 전차를 운반하는 게 현지 부대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M1에 비해서 방어력도 떨어지는 북허를 C-17을 동원해서 운반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미국이 M1 E3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에는 M1 전차를 계속 개량해서 새로운 버전의 개량 전차를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새로운 개량 버전의 M1 전차를 개발할 때마다 방어력도 올라가지만 무게도 같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M1의 무게가 70톤을 아득히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존의 M1 전차의 개량 사업을 전부 접고 아예 새로운 전차인 M1 E3라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차는 우선 무인포탑의 기존 M1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차였고 무엇보다도 기존 M1 전차가 무게가 70톤이 넘는 것에 반해서 무게가 50톤 초반대로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M1 E3 전차의 개발이 북허 도입 사업을 취소시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앞으로 미국이 도입하게 될 신형 주력 전차와 북허와의 중량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굳이 북허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론은 C-17의 수송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북허가 기존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M1 전차보다는 무게가 월등하게 작고 그래서 각종 연료나 소모품 등 후속 지원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의 전장에 M1 전차 한 대를 파견하는 것보다 북허 한 대를 파견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하는 미국의 새로운 주력 전차가 북허와 거의 무게가 비슷해지면서 결론은 미국이 하나의 전장에 주력 전차를 한 대를 보내나 북허 한 대를 보내나 들어가는 비용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허는 고작해야 105mm 주포만을 가지고 장갑 방어력도 주로 적보병의 휴대용 대전차화 기만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 주력 전차와는 교전이 불가능하고요.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의 전장에 기갑 차량을 보냈는데 이리 되면 굳이 주력 전차 대신에 북허를 보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결정 전부터 과연 미군에게 북허가 필요하냐는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입이 취소되어 버렸네요. 이미 미국에서는 북허 경전차를 최대 5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초도 생산 물량 96대를 인수받기로 했고 그래서 이미 생산에 들어갔을 텐데 이리 되면 이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생산에 들어간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무인전투 차량 도입 사업인 RCV 사업도 중단되었고 특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갈 만한 건 우리 K9 자주포가 도전하고 있던 자주포 현대화 사업인 SPH-M 사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 SPH-M 사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에서 개발되던 58 구경장 자주포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주로 해외에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에는 우리 K9도 후보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이 사업도 잠정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 육군의 신규 장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중단하고 신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K9 자주포가 미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아예 그래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저는 전혀 아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혹시나 미국에서 우리 자주포를 선정해 주는 것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으셨다면 이번 사업 중단이 정말 아쉽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말도 많고 논란도 많던 MC 북허의 도입이 정식으로 완전히 취소되어 버렸는데요. 솔직히 다른 중단된 사업들은 그래도 현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북허는 이미 기존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우리나라의 흑표가 정말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흑표는 이미 무게가 고작해야 55톤에 불과하고 그러면서도 무게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미국이 현재 실존하는 장비 중에서 급하게 기갑 차량을 도입한다면 정말 미군에 가장 적합한 기갑 장비가 우리 흑표.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기본형 흑표 그대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무게 55톤에 엔진도 디젤이고 해서 M1 전차에 비해서 현장에서의 운용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고 그리고 M10 부커에 비해서는 방어력은 훨씬 높고요.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아마 지금 미국에 가장 적합한 전차는 우리 흑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개발하겠다는 새로운 M1E3라는 전차가 바로 이런 흑표의 장점을 가지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요. 우리가 흑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결론은 우리나라 공병 장비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기륜을 6개로 만들고 무게도 최대한 가볍게 55톤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오히려 현대전장에 더 적합한 형태가 되었으니 웃기지 않나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제3의 총기 회사인 K-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좀 낚시성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K-테크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K-테크라는 회사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정치적 배경 등을 이야기해야 해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작 제가 이야기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회사는 UAE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량을 수주했지만 정작 UAE로부터 수주를 한 뒤 지난 2년 동안 납품 실적이 상당히 작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회사가 그나마 납품하고 있는 것도 UAE가 확실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총기를 납품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공시도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총기 관련 전문 인력은 그리 많지 않다. K-테크가 갑자기 많은 총기 관련 인력을 모아서 총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K-테크는 2023년 매출이 24억, 그리고 작년인 2024년 매출이 1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 목표가 1,4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 리가 없는 게 지금 K-테크의 직원은 고작해야 30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 다산기공이 직원 350명에 작년 매출이 58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K-테크는 결코 정상적으로 성립된 총기 회사도 아니고 전혀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다산기공의 일감을 강제로 뺏어오기는 했지만 정작 제대로 일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산기공은 K-테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빼앗겼음에도 다른 수요를 빨리 찾아서 그걸 대체하는 등 솔직히 우리나라 총기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아마 우리나라 제3의 총기 회사로 K-테크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분들은 그 생각을 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결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서로 어떻게 성장을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총기 사업을 따내려고 해도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부 사업을 따려 하면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총기 사업을 따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사청 출신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기술 검증도 끝나지 않은 소규모 업체가 단기간에 중동 주요국에 총기류를 대량 수주하고 이를 수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명백한 로비나 정치적 연계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K-테크가 갑자기 다산기공의 일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봐도 정경유착이고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국내의 정치권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전부 엄청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회사에 기대를 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나라에 제3의 총기 회사가 생겼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S&T가 없어지고 이 회사와 다산기공이 양대 총기 회사로 성장하는 것도 좋고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총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을 까고 보니 정말 전형적인 각종 로비와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그리고 기술력 등도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다산기공이라는 회사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산기공은 국내에서는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S&T의 공격을 받고 국외에서는 주력 수출 상대였던 UAE까지도 K테크라는 회사에 의해서 정경유착으로 이를 빼앗겨 버렸는데도 저리 자생적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상당한 매출을 여전히 올리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로 K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는 전부 접었고 다산기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다산기공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방산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무런 실적도 없이 순수하게 정경유착으로 탄생한 회사가 외국의 주요 국가의 대규모 사업을 따냈는데 정작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은 받쳐주지 못하니 이렇게 계약한 외국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신뢰성이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K테크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다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정경유착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회사는 절대로 탄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냥 빨리 이 회사가 망하고 UAE 사업은 다산기공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회사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